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 해설 강의를 하게 될 이석규입니다. 이번 시험도 문제가 지엽적인 부분하고 수준이 좀 매우 높게 출제가 됐지요. 그래서 우리 공법은 75점 이상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한 과목이고 65점, 75점, 70점 사이에서 자주 나온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쉬운 거, 중급 문제에서 다 마치고 어려운 것은 좀 접는, 틀리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소 절반 이상은 늘상 훈련한 부분에서 출제를 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는 기대를 접고 쉬운 것, 중간 문제만 계속 반복하는 걸로 30회 시험을 대비하면 되겠다는 것. 41번 문제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1장은 한 3개 정도 빼고는 그냥 평이한 문제가 나왔고 2장 도시개발법은 좀 어렵게 나왔는데 지금 1장에서 12문제 중에 41번 문제는 주는 문제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41번이 무슨 걸 물어보냐면은 도시군 계획 사업을 물어보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은 항상 얘기하지만 3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시설 사업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마다 번호까지 체크해가면서 이 3개 사업을 도시군 계획사업이다 라고 했지요. 그래서 41번 문제는 기역, 니은, 뒤끝 3가지 전부가 도시군 계획사업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물론 제가 설명하는 것은 책형 A형 문제입니다. A형. 그래서 41번 문제는 이제 답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되게 어려운 거 나오면 좀 이렇게 약간 놀라지만은 그래도 다행히 처음 1번, 2번 문제는 쉬운 문제라 다행이다 하는 거. 그래서 1번은 5번이고 42번이 또 우리 예상대로 광역도시계획이 연달아 지금 4년 내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이 우리가 늘상 배우는 도시군 기본계획보다 자주 나오는 게 광역도시계획은 좀 복잡하단 말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이 자 포인트 미리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인데 요걸 누가 지정하느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어차피 이 부분에서 시험 나오면 누가 이걸 지정하지 누가 이걸 수립하지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그쪽일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늘상 얘기했지만은 광역계획권을 미리 지정해야지만이 이에 대한 장기계획 짜는데 그러면 이건 누가 지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도지사가 지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언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지정하냐? 둘 이상 여러 개 시도 관할에 걸칠 때 둘 이상 시도에 걸쳐서 지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같은 도 관할 구역 안에서 여러 개 시군을 묶어야 되겠다. 도지사가 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인데 이것이 지정됐을 때 장기계획은 누가 짜냐? 여러 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했을 때는 지정된 곳에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짜요. 그리고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고, 그런데 지정권자인 장관이 지정한 지 3년이 가도록 승인 신청이 안 올라오거나 국가계획 관련되어 있으면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랑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에 관한 지문인지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것에 대한 지문인지를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것만 명쾌하게 잡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42번 문제가
틀린 건데 4번 지문을 보면은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둘 이상 시도 관할을 대상으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고. 그래서 거의 제가 학원에서 강의할 때 늘상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항상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광역계획권 지정권자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쪽에서 답을 낼 수밖에 없어요. 틀리게 할 때는. 그리고 이 부분들은 틀린 거 고르시오라는 문제지 올바른 거 고르시오는 출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제별로 얘가 올바른 걸 물을 문제인지 틀린 걸 물을 문제인지도 알아놔야 돼요. 공부할 때. 그러니까 너무 광대하게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두고 딱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도지사가 한다. 여러 개 시도에 걸쳐 있으면 장관이 지정하고 같은 도 안에서만 지정하면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정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장기 계획을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은 답이 4번이고 그 다음에 43번 문제가 국토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틀린 것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을 할 때 여러분 이제 이 지구단위 계획을 적용할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보통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도시지역이 아닌 곳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계획관리지역이거나 일정한 요건 하의 개발진흥지구를 대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면 그로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지구단위계획이란 걸 짜야 되고 그 지구단위계획 짤 때 쭉 내용이 들어가요. 그 중에 지구단위계획 짤 때 국토법상 용도지역 지구별 건축 제한에 관한 내용도 완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도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조경이라든가 공개공지 대지도로 관계 높이 제한 일조권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를 해요. 완화하는데 도시지역 안에서는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비율에 따라서 공식대로 완화해야 되고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건폐율이 40%, 100%, 40%, 100%가 최대치인데 도시 외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짤 때 이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여기에 2배까지 완화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높이 제한은 얼마, 이 120%가 정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43번은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되는 건데 3번처럼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 완화 적용한다는 것은 도시지역 안에서요. 안에서. 그리고 도시지역 안에서는 또 공공용지 제공하는 면적에 비례해서 공식대로 완화되지 120% 딱 확정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42번은 도시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 지정했을 때 완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폐율은 1.5배, 150%, 용적률 2배까지 완화된다. 그건 반드시 알아놔야 되고 또 5번처럼 계획관리지역 외 지정된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데 그때 아파트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단수 규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특별히 지금 안 해도 되지만 그래서 43번은 높이 제한 120% 완화한다는 건 규정한 바 없어서 답이 틀렸고 3번이고 그 다음에 44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독자적으로 출제한 적이 없다. 그러면 29회 시험에 나온다면 지정 대상을 낼 것이다. 그 지정 대상이 5개인데 그 지정 대상의 핵심 포인트만 알면 된다 해서 강조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번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그 다음에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다. 1km 이내.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노블랑 것처럼 밀집한 곳. 그 다음에 5번에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규정 자체가 말 바꾸는 거거든요. 없지요. 그래서 5번이 지정 대상 중에 틀린 게 5번이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읽어놓고 해야 되는데, 이건 워낙에 5번 지문이 낯설기 때문에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45번 문제 도시군계획시설 옳은 것은 45번의 시설은 이것저것 섞고 놨는데 1번이 맞지요. 그리고 이 문제 1번 답에 문제가 작년에는 28회 때 그대로 시험 나왔잖아요.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는 공동구 설치한다고. 200만 제곱미터. 답은 1번인데 2번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인데 10년마다로 했거든요.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시행한다. 이거 마지막에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마지막 수업 시간에 프린트를 주면서 이 부분 한번 읽어봐야 된다. 그래서 공동구 유지관리계획 짤 때 5년마다 짠다. 그 다음에 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공동구 들어가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5년마다를 꼭 암기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에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시에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매수하지 않기로 하거나 매수를 한다고 통지하고 2년이 가도록 매수하지 않으면 그로부터 1년 지날 필요도 없이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건축물에, 물론 이때도 3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 건생이나 2종 건생이라고 제한을 두지만 1년 경과할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허가받아서 단독주택증을 지을 수 있어요. 매수하지 않기로 하면 1년 안 지나도. 그 다음 4번 지문 같은 지문은 정말 지엽적인 내용인데,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시설 결정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됐는데 여기는 없다라고 됐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푸는 요령인데 4번처럼 위반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한 것은 원래 긍정적 조문을 반대로 바꿔놓는 거거든요. 이런 건 틀린 거예요, 다들. 그 다음에 5번에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해서 시설 결정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사업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시설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자, 매수 청구 들어갈 때는 10년이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방치하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실효되는 것은 2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방치할 때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실효됩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1번. 46번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 부분은 수험생들이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서 좀 하기는 좀 많이 불편한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대처를 한다는 것은 좀 틀려라 하는 문제인데, 주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유보용도라든가 보전용도일 때 성장관리 방안을 좀 수립하죠. 그래서 이 나머지는 다 맞는데 1번이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이 아니고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녹지지역 등을 성장관리 방안으로 잡니다. 이때도 이제 주거, 상업, 공업은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이란 말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46번 문제는 틀리라는 의도로 낸 겁니다. 법조문이 많이 복잡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46번은 1번이고, 그 다음 47번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 우리가 관리지역은 4층 이하에 하나한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저층주택 4층 이하만 짓는다 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기 때문에 계획관리나 일반적으로는 일단 안 되고, 유통상업지역은 주택 자체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파트가 뭐고 하네. 그러면 일반 공업지역하고 2종 전용인데, 전용주거지역 중에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데,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에 조례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연립다세대예요. 그러나 이거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라 했는데 조례로 허용해도 연립다세대밖에 못 져요. 그런데 2종 전용주거는 공동주택이
법적으로는 전부 다 허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용적률이 최대 1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짓지는 않겠지만 법적으로는 이종 전용 주거에서는 아파트까지 허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허용합니다만 일반 공업은 안 된다는 것. 그 다음 48번 문제는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 위반을 제한하려는 경우에 요구되는 제한사항별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 틀린 것은 그 주민들은 기반시설 설치하고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련된 걸 위반해달라고 제안하지만 이때 국공유 제외한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제안할 때는 토지 면적의 5분의 4, 기사회생, 기반시설은 5분의 4 해서 암기를 해놓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게 2번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나 정비에 관한 걸 위반할 때는 토지 면적 3분의 2가 아니고 5분의 4 이상 동의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틀린 게 2번, 나머지는 3분의 2입니다. 49번이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가 수업 시간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작년에 나왔고 올해는 둘 섞어서 낼 수 있다라고 했지요. 옳은 건데 1번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려고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시행령으로 용적률이 50%까지 강화되지 완화하는 것과는 관계없다는 것. 2번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도지사 승인 받는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 때는 도지사 승인 없습니다.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3번에 주거상업지역으로서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1번, 2번, 3번 다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부과한다. 이때 개발행위 허가가 아니라 건축물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이나 증축을 하는 자에게 돈을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받으면 2달 내에 부과를 하고 그 부과 받은 금액은 다 짓고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만 내면 되는데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예외로 물납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그 받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고 200 초과하는 건축물 신축, 증축 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이 맞는 거죠. 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고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4번 지문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거 없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이거는 도시관리계획이라 해서 아마 49번도 문제가 답이 4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신청을 하게 되면 49번도 옳은 것은 없는, 전부 다 틀린, 그래서 답 없은 문제가 될 확률도 있다는 것. 그래서 4번은 정확하게 표시하려면 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50번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지문은 뭐 여기서 자세히 또 설명하는 건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데 3번에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된 내용이거든요.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했다. 이것저것 지을 수 있지만은 장례시설이나 관람장, 또 위락시설, 동식물 관리시설, 장례시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례시설을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 박스 내용을 다 암기해야 될 정도인데, 그래서 1번, 2번은 확실히 우리가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도 확실히 알아야 돼. 필로티는 제외된다는 것.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는 4층 이하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방송통시설은 허용됩니다. 그래서 아마 딴 걸 제끼고 3번으로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필로티 부분은 오늘 저 뒤에 건축법에서도 또 언급됐는데, 그 다음 51번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우리가 21개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이 딱 정해져 있는데 국토법령에서
작년에는 용적률 나왔고 그작년 건폐율 나왔다. 올해 건폐율 나온다. 건폐율인데 평이한 것보다는 좀 더 복잡한 거. 그래서 이제 특례를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된 자연공원 60%까지 간다. 취락지구 자연공원 60%, 농공단지는 농취리 70%, 수산자원보호구역 40%, 개발수산 40% 했거든요. 그 다음 개발진흥지구 40%, 자연녹지에 묶인 개발진흥지구는 30%. 그래서 제일 높은 것은 가장 큰 지역은 2번 농공단지 70%죠.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52번에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지금 52번 문제를 풀면서 2번이나 3번 둘 중에 하나를 찾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공이 좀 약하지 않느냐,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6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용도, 지역, 지구부터 구역 4개 시설, 그 다음 도시개발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거 입지규제 최소고요. 이럴 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이란 얘기는 1번은 개발제한구역은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만 한다는 걸 수도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처럼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원래 시가화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결정하지만 국가계획하고 연계됐다.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아닌 걸 찾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2번이 우리가 늘상 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그 사실은 반드시 알아놓으라고 그래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 답이 2번인데 3번의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는 것도 원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지만 부칙의 개정으로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라면 일반 시장군수 뺀 누구나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정권자가 다른 것 하면 2번, 3번이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답안은 2번으로 발표했지만 아마 최종적으로 2번, 3번 두 개가 답이 돼서 나올 겁니다. 복수정답 될 겁니다. 아니면 답이 없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칙이 바뀐 사실 아마 출제할 때 검토를 못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2번은 원래 정답은 2번이지만 3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53번부터는 도시개발법인데, 도시개발법은 쉬운 건 쉽고 어려운 건 되게 어렵고 나왔는데요. 53번처럼 구역 지정하는 면적 같은 문제는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개발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만 이상으로 해야 되고, 공업지역은 3만, 자연생산녹지 만 이상,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 만 이상 해서 정답은 2번. 이런 문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죠. 그 다음 54번에 옳은 건데, 54번에서 개발사업 시행자 우리가 변경사유 4가지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것만 알아도 답은 찾을 수가 있어요. 1번, 국가는 개발사업 시행자 될 수 없다.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다 될 수 있죠. 2번에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된다. 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만이라고 나오면 틀렸다는 것. 3번에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 인가받은 후 2년 내에 사업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자, 시행자 변경 사유 들어갈 때 만약에 소유자 조합을 환지 방식으로 우선 정해줬다. 그런데 이 소유자 조합인 시행자가 구역 지정 후 1년이 가도록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 안 하면, 자, 그러면 시행자 변경 사유가 늘상 우리가 배울 때 4가지가 있었어요. 자, 이때 환지 방식으로 한다고 소유자 조합을 우선 정해줬는데 구역 지정 후 1년이 가도록 실시계획에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자 바꿔준다. 실시계획 인가 신청 와서 인가해줬는데 인가받고 2년이 가도록 공사의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부도 공사 중에 파산 났거나 행정 처분을 받아서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됐을 때도 변경해 준단 말이에요. 자, 이 변경 사유 하나만 제대로 외워도 이 54번 문제 3번이 맞다. 실시계 인가받고 2년 내 사업 착수 안 하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자,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를 또 써먹었어요. 56번 문제 5번 지문.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6개월 내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이 변경 이거 또 써먹었단 말이에요. 1년 내 인가 신청 안 하면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경 사유 하나만 잘 알아놓으면 54번은 답이 되고 56번은 답을 찾을 때 하나 쏙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54번은 3번이 답이고, 그 다음 54번에 4번. 토지 소유자가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대상구역 토지 면적, 소유자가 제한할 때, 민간업자들이 제한할 때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 소유자 동의어야 돼. 이때 총수 2분의 1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5번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행. 그래서 정답 3번 나머지 틀렸고요. 55번에 도시개발조합, 거의 도시개발조합이나 재개발, 재건축조합은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서도 재개발 쪽에서 출제가 됐지만 1번 조합 설립하려면 소유자 7명 이상이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받는다고, 국토교통부가 아니라고요. 지정권자에게. 1번 틀렸고, 2번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할 때 변경이가, 자, 조합이 설립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변경한다고 인가를 받습니다만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의 경미한 변경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지문도 연습 많이 했고요. 그 다음 3번, 이 지문을 기억 못하면 절대 안 되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다 틀려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3번도 틀렸고, 그 다음 4번 검거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 자,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 받고 복권 안 된 자들을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자, 조합원은 관계없죠. 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죠. 임원의 결격 사유. 조합원 되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 2살 먹은 애도 조합원은 될 수 있다. 토지의 소유자라면. 단 2살 먹은 미성년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실수하기 딱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해야 돼요. 5번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해 대원에 둘 수 있다. 자, 50인 이상이면 대원에 둘 수 있기 때문에 100인이니까 당연히 둘 수 있죠. 정답은 5번이죠. 그래서 55번 문제라든가 53번, 54번, 55번 세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예요. 56번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실시계획, 옳은 것은,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자가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다는 것. 그때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인가 전에 미리 시도, 대도시장의 의견 듣고, 시도지사면 아래 끝들 시군구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는 것.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 포함되어야 되고, 이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는 것. 1번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는 시군구가 아니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의견을 미리 듣고, 2번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 목적 등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 제출하는데 도시군관리계 결정 내용은 통보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4번 실시계획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했다면 관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우리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지정권자한테 신청할 때 지정권자, 즉 국토교통부나 시도나 대도시장은 실시계획 인가받아서 개발사업하기 때문에 다른 법에 따른 인허가 대상이 있다면 관련 부처하고 다 협의를 해요. 협의해서 인가해주면 그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를 합니다. 심지어 건축허가마저도 의제해주고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병해허가 다 의제가 돼요. 그래서 3번 지문도 맞는지, 3번 지문이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따로 인허가 받을 필요 없다는 것. 4번 인가받은 실시계획 중에 사업시행 면적 100분의 20이 감수된 경우에 지정권자의 변경 인가받을 필요 없다. 자,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인가받습니다만 대통령령에 따라서 100분의 10 이하에서 감수되면 변경 인가 안 받고 신고하는데 100분의 10이 넘기 때문에 변경 인가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외우기가 좀 많이 지엽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 5번 아까 얘기한 대로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내, 이것도 정확하게는 개발 계획 수립고시로부터 1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5번 지문은 뭐 환지 방식으로 소유자 조합이란 말도 들어가야 되고 다 틀린 지문입니다. 5번은. 그래서 정답은 3번만 맞다는 것. 57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틀린 것은,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는데, 그 5번에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건 맞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환지계획 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따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을 결정하고 따로 변경 못합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의 변경을 하면서 평가 요인이 바뀐 경우에, 실시계획이 바뀌어가지고 변경인가 받아서 평가 요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바꿀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정하고 따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지계획 변경 인가를 받으면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실시계획이 바뀌어야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래서 57번은 정답이 5번이 되고요. 그 다음 58번의 도시개발 채권 옳은 것은, 정답이 1번인데 도시개발 채권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개발 채권을 매입했다. 중도에 상환해 줍니다. 중도 상환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기간은 짧게는 5년부터 길게는 10년 범위 안에서 상환기간 정하는데, 내가 매입 의무자가 아닌데 매입을 했다 그러면 중도 상환해달라 하면 중도 상환해 줍니다. 2번 시도지사는 도시개발 채권 발행할 때 발행 총액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승인받지, 이 도시개발 채권은 국토교통부 승인받지 않는다는 것. 3번 같은 경우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 보면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의 소멸시는 원금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 또 도시개발 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매입 필증을 5년간 보관을 하는데, 이 5번 지문의 보관기간은 우리 법률이나 대통령령이 아니라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부령 41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학생들이 암기하기는 많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5년간 보관한다는 것.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딱 찾고 나머지 읽어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 나머지 읽어보면 또 헷갈리거든요. 59번부터는 도시정비법인데, 그래도 도시정비법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다는 것. 정비기본계획 틀린 건데, 우리가 수험생 여러분들 정비 기본계획을 먼저 만들고 정비계획을 짜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짜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데, 이걸 누가 짜냐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이때 이제 50만 이상 대도시장은 의무적으로 수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립권자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되는 거지.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여 반영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정비기본계획 수립한 자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60번에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가로수에 들어갈 것. 자, 우리가 분명히 작년에 재건축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재개발이 나온다. 그러면 재개발 조합 만들 때 1, 2, 3, 4. 재개발 조합은 1, 2, 3, 4만 외우면 다 된다. 그래서 재개발 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이상 동의했는다. 그것만 알아도 60번 문제의 답은 얼추 풀릴 수 있다는 것. 자, 첫 번째,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 동의받아서 시장 문수 등 인가받고, 자,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합이 정관 기재사항 중에 조합은 자기에 관한 사항 변경할 때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은 3분의 2 이상 동의 찬성으로 인가받습니다. 원래는 조합의 정관 변경은 과반수입니다만은 조합은 자격이라든가 돈 관련된 건 3분의 2 이상 동의 넣는다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이런 동의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지요. 그 다음 61번 문제는 조금 너무 지엽적인 문제 주제가 들어갔는데, 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변경할 때 시장운수 등에게 신고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를 보면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시장운수 등에게 제출하여 인가받고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신고만 하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신고 대상인데 아닌 것을 낼 때 1번, 2번, 3번, 4번 다 맞는데 4번을 보면 계산의 착오, 오기, 잘못 기록한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 정정이면 신고하는데, 단 이때도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안 되죠.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을 때 신고만 하면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보면 4번 지문이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것은 변경할 때 인가 절차를 다 밟아야 되죠. 불이익 받는 사람이 없을 때만 신고하면 돼요. 그 다음 62번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한 시설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경로당, 타가소, 놀이터, 마을회관, 어린이집 전부 다 공동이용시설인데 유치원에 해당하지 않죠. 답은 1번. 63번 정비법상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틀린 것은,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는데 4번에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되면, 정비구역 해제된다 하더라도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비구역이 해제됐다면 조합이 자동으로 해산되지 않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청산을 다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조합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는데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64번은 세 가지 정비사업의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을 집어넣어 놓고 사업 시행 방식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4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할 수 있죠. 합칠 수도 있고, 그 다음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사업 3가지를 펼쳐놓고 어떤 방식을 하는지는 반드시 10번 이상 읽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 확충하고 스스로 보존정비 개량하는 방식, 수용하는 방식, 환지 주는 방식,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지어주는 방식으로 하거나 혼용하거나,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재개발은 주택이 아니고 건축물 건설 공급하는 방식이나 환지 공급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부대 복리시설 지어주거나 오피스텔을 지어줄 수 있다. 환지 방식은 안 되고요. 그 3가지 사업 시행 방식은 10번이건 20번이건 해서 외워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외워놔서 해야 되고요. 65번 주택, 그래서 64번은 답은 옳은 것은, 모두 옳은 것은 3번의 기억 디귿인데 볼게요. 기억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환지를 공급하는 맞고, 니은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오피스를 들어갔다. 얘는 틀렸죠. 이건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그 다음에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건축을 맞고, 그러니까 니은을 뺀 기억 디귿이 맞다. 그래서 64번은 정답이 3번. 그래서 3가지 사업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은 향후 30회 시험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서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65번은 주택법령상 용어 정의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가 수업 시간마다 한 것이 이 문제가 주택법 문제인지 건축법 문제인지, 자, 건축법에서 물어보는 주택하고 주택법에서 물어보는 주택은 다르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29가지 용도 분류할 때는, 자,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져요. 여기서 말하는 단독주택은 순수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으로 나눠지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기숙사로 나눠지죠.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이 개념을 그대로 쓰지만 이 중에 주택법은 일반에게 공급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공간이 빠진 상태에서 3가지 돼야 되고, 공동주택은 기숙사가 빠지고 3가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주택법은 기숙사가 어디로 가냐? 준주택으로 가죠. 준주택. 그러니까 주택법은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로 가야 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니은의 공간, 리얼의 기숙사, 미음의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어차피 건축법에서도 업무시설로 분류되죠. 업무시설. 여기서는 이제 준주택, 오다노기,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런 문제는 틀릴 수가 없는 문제여야 합니다. 66번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같은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이 아니라, 초과하는 지역은 굳이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필요 없죠.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 2번에 조정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시도지사가 아니고. 3번 투기과열지구 지정기간은 몇 년 정해진 게 없어요. 3년 이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수시로 지정했다가 수시로 해제한다. 4번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 해제한다. 자, 서울시 25개 구가 전부 다 투기과열지구인데 그 투기과열지구 안에 주택의 전매가 제한된다. 그러면 모든 주택은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제도는 주택의 당첨, 주로 이제 아파트 당첨되면 당첨자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기간 동안에 분양권인 상태, 무형의 분양권, 집을 받는 자격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존의 주택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말이 안 돼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군구청장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자, 맞는 말인데 5번이 시군구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다는 얘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해제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2번 지문도 허술하지 않습니까? 2번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했는데 당연히 2번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해야 맞습니다. 그 문제 안에 이번 시험은 문제 안에서 정답 막 좀 허점이 되는 그런 지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지문이 맞으니 당연히 2번 당연히 틀렸다는 거예요. 67번 문제는 개정되고 난 다음에 독자적으로 시험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 그대로 나왔지요.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이전 후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인데요. 갑이 단지의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 소송성 등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택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아파트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땅의 일부가 소유권자가 바뀌었다. 그럼 입주자들이 그자한테 가서 그 땅을 우리 입주자한테 팔아라. 이게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인데 실소유권을 회복한 사람이 실소유권을 회복한 지 2년 내 입주자들은 그자한테 매도를 청구해야 되고 시가로 매도 청구합니다. 시가로. 안 팔면 전체 입주자 4분의 3 이상 동의해서 매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법적 효력은 입주자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죠. 자, 1번에 주택의 소유자들은 갑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가 아니고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2번 맞습니다.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할 때는 전체 4분의 3 이상 동의 얻으면 되고 3번 대표자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에 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전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그 다음 4번 갑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단지 전체 면적의 5% 넘는 경우는 주택 소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매도 청구를 해야 5% 미만일 때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미만일 때만.
그 다음 갑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 해방한 날부터 2년 경과한 후에는 몇 층을 1년이 아니고 2년이죠. 2년. 그래서 우리가 연습한 대로 하면 67번 같은 문제도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67번은 워낙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맞아야 된다. 68번 문제는 좀 많이 어려운 문제고 평소에 대하지 않은 주제지요. 그래서 주택법 영상 사업 주체가 50세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및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제출했다.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옳은 것.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다든가 임대주택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이러저러한 특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1번, 이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법률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한다. 자, 이때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간다.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으로 짓는다 그러면 용적률은 완화해 줍니다만은 건폐율 완화는 규정한 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은 처음 들어보는 규정입니다.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임대주택 건설을 이유로 용적률 완화하는 경우에, 자, 여기서 2번 지문에 용적률 완화한다는 말이 나왔으니 1번에 건폐율도 들어갔으니까 틀렸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어요. 또 사업 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60%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짓게 합니다. 용적률을 완화해 주지만 완화되는 용적률의 60%를 임대주택으로 해당하는 면적을 공급하도록 딱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화해 주겠다는, 해주기는. 그 다음 3번, 사업 주체는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되고, 이때 시장 운수가 아니고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시도지사. 그리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계속 2번, 3번은 용적률 완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이 건폐율 돌아 틀렸다는 걸 유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4번, 사업 주체가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할 때 임대주택의 부속 토지의 공급 가격은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라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가, 이 공공건설 임대주택이거든요.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 토지는요 인수자에게 당연히 기부 체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공시지가 이런 게 아니라 기부 체납된 것으로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당연히 추첨, 공개 추첨으로 합니다. 주택조합이라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다. 공개로 추첨하는 방법. 그래서 68번은 답이 5번인데 이런 문제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더라도 풀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 69번, 국민주택 옳은 것인데 1번,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축되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말이 안 되죠.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 민영주택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LH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 면적이 세대당 80제곱미터나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자, 국민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하지 않습니다. 호당, 세대당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은 호로 표현하고 공동주택은 세대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호당,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면 국민주택이에요. 자, 이때도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면적은 호당, 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허용하죠.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나 LH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이거나 국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짓는 85 이하면 국민주택입니다. 따라서 2번이 맞고, 3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 이상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자, 국가나 지자체 재정에 자금 지원받아 건설될 때는 지자체로 50% 이상 이런 규정이 없다는 거. 다 국민주택으로 된다는 거. 4번,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 주거전용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서 지하층을 제외한 면적을 한다. 자, 다세대 주택을 국민주택으로 지을 때 또는 다세대 주택의 전용 면적 구할 때 외벽의 공동주택이므로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외벽의 내부선. 주거전용 면적 할 때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서 이런 말 쓰면 안 된다는 것. 5번, 아파트의 경우에 복도, 계단 등 아파트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은 주거전용 면적에 해당하지 않고 공용 면적은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전용 면적을 계산한다는 것. 따라서 정답은 2번. 70번 문제를 보면은
지역주택조합 옳은 것 조금 어렵게 만들어 놨지요. 1번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자, 조합을 탈퇴할 수 있고 비용을 상환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총회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비용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그 다음에 4번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이후에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인한 결혼을 충원할 때는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충원한다. 자, 공개 모집을 해서 이후에 조합원 자격 상실해서 결혼 충원할 때는 선착순으로 조합원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 모집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5번 조합의 임원이 검거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 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퇴직 전의 행위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 틀렸고 3번 조합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는 조합은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의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상급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답 3번. 그 다음에 71번이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틀린 것은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는데 3번 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 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자, 이럴 때도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그런데 경매, 공매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고 단 이때도 보정을 받았다면, 분양 보정을 받았다면 또 취소하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지 않는다. 틀렸는데 이런 걸 가지고 참 정답 처리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가지고 정답 처리하고 하니 참 집중을 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 72번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단 16층 이상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서는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이다. 이 다중이용 건축물이 3년 전쯤에 출제를 했었지요. 그래서 이 다중이용 건축물을 표적으로 암기해 놓지 않은 사람들은 이 문제 절대로 못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문정이, 판운수기, 뻗어버린 종합병원 5천 이상이라고 외웠거든요.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그 다음에 운수, 숙박, 그 다음에 종합병원. 그래서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의 여경용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다 맞는데 관광휴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2번이 정답이 되죠. 73번에 건축법령상 구조안전 확인 건축물 중에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우리가 구조안전 하면 층수가 2층 이상, 연면적 2배, 높이 13m, 처마 9m, 기둥 사이 10m 이상 건축물인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도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목구조 건축물일 때는요 3층 이상이어야만 구조안전 확인을 서류 제출합니다. 그래서 4번에 연면적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다.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일 때 구조안전 확인 서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2층은 서류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 그 다음에 74번이 건축법령상 신고하면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시설의 증설. 자, 이때 200 이하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대수선이어야 신고 대상인데 3층 이상인 건축물의 피난계단의 증설의 대수선은 허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일 때만 신고기 때문에 3층 이상인 건축물의 피난계단의 증설인 이 대수선은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신고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응용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75번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죠. 건축주인 갑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자, 병원은 의료시설이단 말이에요. 이를 서점은 2종 건성이거든요. 용도 변경한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갑이 용도 변경을 위하여 건축물 대수사할 때, 자, 건축 대수든 건축사가 해야지 되지요.
그 다음에 갑은 건축물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할 때 용도 변경 신고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의료시설, 의교 노수야 할 때 의료, 교육연구, 노이자 수련, 야영장 시설. 자, 이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해당하는 것이 이전건생인데 걸린 자산 전문, 영교, 건주.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할 때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의 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 및 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으로 나누고 상위시설군이 하위로 갈 때는 신고하고 하위시설군이 상위로 갈 때 허가받는다. 지금 의료시설, 자, 교육복지시설군이 의료시설,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 야영장 시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1정, 2정은 건생군이죠. 자, 의료시설인 병원을 쓰다가 서점인 이정건설로 간다. 용도 변경 당연히 신고 대상이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다른 걸 볼 것도 없다는 것. 그 다음에 3번은 갑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 신청할 수 없다. 자, 학권이 이정건생인데 일부에다가 일정건생 휴게음식점 넣어서 복수 용도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의 병원이 준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다. 준주거 지역은 이정건생 허용이 됩니다. 위락, 숙박,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 안마시설 몇 가지 빼고는요. 따라서 이정건생으로 서점으로 용도 변경을 준주거 지역이라면 당연히 할 수가 있다는 것. 또 5번 갑은 서점으로 용도 변경할 때 피난 용도를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다 설치한다. 자, 옥상 광장은 5층 이상인 건축물일 때 옥상에다가 피난 용도로 광장 설치합니다. 설문에는 4층짜리 건축물이라 했기 때문에 옥상 광장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정답은 2번. 76번은 바닥 면적 사안정 방법 틀린 것은, 자, 3번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 경우에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앞에도 그 유사한 표현이 또 나왔었죠. 필로티로 한 부분은 바닥 면적 포함하지 않는다. 층수에서도 빠진다. 높이에서도 빠진다는 거 알아놓으시고 정답 3번. 77번 이행강정음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 순서대로. 자, 우리가 신건용 7, 8, 9 그 다음에 허가 100. 자, 결정된 금액에 신고를 안 한 상태라면 결정된 금액의 70%, 건폐율 초과한 부분이라면 80% 결정된 금액에, 그 다음에 용적률 초과해서 지었다면 90%까지, 그 다음에 허가를 안 받고 건축했다면 결정된 금액의 100% 그대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신건용만 잘 외우면 7, 8, 9 순서로 될 수 있다는 것. 나이라는 것은 정답 4번이죠. 신고가 결정된 금액의 70%, 건폐율이 80%, 용적률이 90%, 허가는 100% 그대로. 그래서 리얼부터 답이 나와야 됩니다. 리얼, 기억, 니은, 디귿 4번. 자, 78번은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부분이죠.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에 관한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학교라든가 일정 건생이라든가 이정 건생 다중생활시설, 소매점,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다 해당하는데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만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서 건축해야 되는 건축물입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그러나 78번 같은 문제는 틀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틀려도 괜찮다는 것. 79번은 충분히 예상했던 위탁경영.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위탁경영 사유 중에 두 가지 숫자, 국외 여행은 3개월 이상,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시설에, 그러면 3개월 이상에 해당할 때 위탁경영이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죠. 그럼 2번 같은 경우에 징집 소집은 당연하고요. 미국 여행 중이다 6개월간 3개월 이상이니까 당연히 위탁경영할 수 있고, 5번의 교통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위탁경영이 됩니다. 답은 5번이죠. 80번 농지 전형, 옳은 것, 조금 많이 어려운 문제인데 옳은 건데 1번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해 예방하기 위해서는. 맞는데 2번 농지 전용 허가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할 때는 전용에 신고한다. 자, 전용 허가받은 농지 위치를 같은 필지 안에서 변경한다. 예를 들어 500평의 땅 중에 오른쪽 부분 200평의 전용 허가 받았는데 위치를 왼쪽 부분 200평을 바꾸고 싶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 허가받은 위치에다가 전용 허가받은 목적 사업 착수해야 되거든요. 변경할 때 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신고할 필요 없어. 신고하는 게 아니다. 다시 3번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전용 허가. 자, 산을 밀어버리고 농지를 바꿔가지고 적법하게 바꿔서 대장까지 다 바꿔가지고 다시 산림으로 돌아갈 때는 전용 허가 받습니다만,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면 다시 산림으로 복구할 때 전용 허가 받지 않습니다. 원래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이 아니고, 자, 농업인 주택 부지, 각종 마을회관,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시험 연구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용의 신고를 하면 돼요. 전용의 신고, 시군구. 5번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지 전용하는 경우는 농지를 전답과순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전용 신고다. 지목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적법하게 전용 신고, 전용 허가 등을 다 받은 경우는 지목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0문제 부동산 공법을 보면 전혀 어느 교과서에서도 누가도 강의를 못하는 부분에서 서너 문제 출제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 동일한 내용도 비틀어서 낸 부분이고, 18문제에서 20문제는 정답이 좀 보이는 문제. 그래서 향후 30회 시험을 대비할 때도 우리가 늘상 나오고 쉽고 하는 부분에서 절반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하고 반복을 계속 하시고, 나머지 문제는 끝까지 수업을 들으면서 시험장 가기 전까지 수업 들으면서 감각을 유지한다면 65점 이상 획득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도 상당히 어렵게 출제됐고, 몇몇 문제는 거의 손을 못 대는 레벨도 출제했고, 작년에도 어려웠다 하지만 작년보다 좀 더 어려웠다. 향후 응시하는 수강생들이, 접수생들이 많을수록 문제수는 점점점 어렵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초를 잘 닦아서 반복을 무한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점수 나오게끔 학습을 하셔야 되고,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도록 해야지 어설프게 여러 개 알면 다 틀린다는 것. 정확하게 반복해서 외워놓고, 외운 부분은 틀리지 말고 외우지 않은 부분은 틀려도 되고 하는 방식으로 공부하고 범위를 줄여서 반복하는 내용으로 해야 됩니다. 끝없이 펼칠 수는 없다는 것. 그래서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시느라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은 분들은 다시 한번 절치부심하셔서 한 번 더 도전하는 것이 맞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자격증을 따야 되고, 저희 학원에서, 목동 학원에서 14년에 걸쳐서 공부해서 떨어지고 합격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귀감으로 해서 나 한 번 떨어졌다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 반드시 도전하면 내년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